안녕하십니까. 전화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4년 제1회 대기환경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CL2 염소죠. 0.05%가 포함된 가스 1000m의 삼성퍼아워를 수산화칼슘으로 중화 처리하고자 한다. 필요한 수산화칼슘의 소유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CL2라는 염소를 수산화칼슘과 반응을 해요. 그럼 발생되는 물질이 CaCl2, CaOCl2, H2O가 발생하죠. 따라서 오른쪽에 칼슘이 2개니까 왼쪽에도 칼슘이 2개. 그리고 염소가 4개니까 CL2도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은 2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나타내는 문제는 반드시 반응식을 정확하게 반응식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반응식이 틀리면 오답 처리를 하니까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CL2는 0.05%인데 가스량 1000m의 삼성 per hour 중에 0.05%예요. 그러면 1000m의 삼성 per hour가 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염소는 최적으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수산화칼슘은 킬로그램 per hour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질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산화칼슘은 분자량, 그리고 CL2는 최적을 쓰면 되니까 2 곱하기 최적으로 22.4Sm의 삼성의 염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산화칼슘의 분자량은 74죠. 따라서 2 곱하기 74kg의 수산화칼슘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스량 1000m의 삼성 퍼아워 중에서 염소가 포함된 양이 0.05%,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합니다. 따라서 X를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줘서 계산을 하시면 1.65kg per hour라는 수산화칼슘의 필요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HOG가 1m, HOG가 총관리동 단위 높이죠. 제거율이 99%일 때 충전탑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우리가 충전탑의 높이는 총관리동 단위수 곱하기 총관리동 단위 높이예요. 여기에서 총관리동 단위수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를 이용해서? 효율을 이용해서. 그래서 ln 1-효율분의 1을 해서 NOG를 계산하죠. 그럼 지금 제거율이 99%니까 NOG는 ln 1-0.99분의 1, 그죠? 곱하기 HOG. 따라서 HOG가 1m로 주어졌습니다. HOG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계산했을 때 제거율이 주어졌을 때 NOG만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충전탑의 높이 H는 4.61m가 되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게 되면 입구의 농도가 1000ml/s의 삼성이고 처리 효율이 75%로 동일한 3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처리할 때 배출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동일한 장치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입구 농도가 얼마냐 하면 1000ml/s의 삼성. 자, 그리고 같은 효율 75%의 효율을 가진 장치 3개, 그리고 출구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토탈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기서 입구 농도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1000ml/s의 삼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뭐만 알고 있으면 되죠? 토탈 효율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토탈 효율을 계산합니다. 자, 토탈 효율은 1 각각의 장치의 통과율에 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동일한 효율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효율이 지금 몇 퍼센트? 75%. 따라서 토탈 효율을 계산하니까 0.9844가 나왔죠.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구 농도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출구 농도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출구 농도, 다시 말해서 배출되는 농도로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156ml/s의 삼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ppm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근데 기체에서 ppm은 ml/s의 삼성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ml/s의 삼성이나 ppm이나 동일한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6ml/s의 삼성은
156 ppm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ppm의 단위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묻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경이 30cm, 유효 높이가 10m의 원통형 백필터를 사용해서 유량 20m의 삼성/s이고 먼지 농도가 5g/m의 삼성인 배기가스를 처리하려고 한다. 여과 속도를 2.0cm/s로 할 경우에 백필터의 소요 개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백필터의 소요 개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백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통으로. 자, 그러면 D라는 직경, 그리고 여기 L이라는, 이제 우리가 L을 유효 높이 또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의 면적이 파이 d L이에요. 그러면 전체 면적은 파이 d L N이 되는 거죠. 여기에 속도를 곱하면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 Q는 파이 d L N VF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개수 N이라는 것은 Q 나누기 파이 d L VF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개수를 계산했을 때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시킨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Q라는 값이 지금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하면 20m의 삼성/s입니다. 파이는 여러분들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D, 직경이 30cm니까 0.3m, 그리고 유효 높이가 10m니까 L자리에 10m, 그리고 속도가 2cm/s니까 미터로 고치면 0.02 m/s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Q와 VF의 시간 단위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106.10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하니까 107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성면의 직경이 300마이크로미터이고 길이는 3m인 조건에서 다른 동종의 입자와 같다고 할 때 구의 최적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가 구의 최적을 팁에 보면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직경과 길이가 주어졌을 때, 직경 하나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직경과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면적 곱하기 길이로 최적을 계산해요. 그래서 면적이라는 건, 직경이 있을 때 면적이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그래서 면적, A라는 면적 곱하기 길이. 그래서 길이. 그래서 최적을 계산합니다. 반면에 직경만 주어졌을 때는 이제 반지름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는 3분의 4 파이 R의 삼성. 직경으로 나타낼 때는 6분의 파이 D의 삼성. 그래서 직경만 주어졌느냐, 직경과 길이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길이를 곱하느냐, 아니면 직경을 이용해서 바로 최적을 구하느냐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직경과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직경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 면적을 계산해서 길이를 곱해서 최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직경이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4분의 파이 곱하기 d, 직경이 3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면 마이크로미터가 미터로 바뀌죠. 따라서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 따라서 얼마? 길이 3m를 곱해서 최적을 계산하시면 2.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미터의 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팁에 있는 내용처럼 직경과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최적과 직경만 나와 있을 때 최적 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면 석탄 사용 가열로에 배기가스를 분석한 결과 질소가 80%, CO2가 12%, O2가 8%였을 때 공기비를 계산하시오. 연료 중에 질소는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N2와 CO2와 O2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O2 한 개만 나와 있을 때, 자, O2%만 존재 시 공기비 M은 21 나누기 21 마이너스 O2%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처럼 질소와 CO2와 O2가 나와 있을 때 공기비 구하는 공식 상당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 마이너스 0.5 CO%입니다. CO%는 주어지면 여러분들 대입하시면 되고 주어지지 지금처럼 없으면 생략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주어지는 공식이 N2, CO2, O2, CO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죠. 자, 그리고 지금 조건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N2가 없어요. 그럼 N2가 없으면 N2%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00에서 CO2%, O2%, COA%를 빼면 나머지가 전부 다 N2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출제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O2%가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N2% 자리에 80%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O2%에 8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공기비는 1.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면 먼지 농도가 3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고 상대 습도가 70%인 상태의 대도시에서 가시거리를 계산하시오. 상수 A는 1.2라고 그랬어요. 자, 상대 습도가 70%인 상태에서 상수가 주어졌을 때 가시거리 V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거리 V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가시거리 V를 계산했을 때 킬로미터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가시거리 V는 먼지 농도 분의 10의 3승 A입니다. 여기서 먼지 농도라는 것은 먼지 농도라는 것은 지금 단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있고 그리고 미리그램 per 미터의 삼성 두 가지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시거리를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킬로미터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농도가 미리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주어져 있으면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분의 10의 3승 곱하기 A라는 상수값을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지 농도가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먼지 농도가 3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분의 10의 3승 곱하기 상수 1.2 따라서 계산하시면 40km라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터로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40km에 10의 3승을 곱하면 미터라는 단위로 환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 중에서는 간단한 문제지만 먼지 농도의 단위가 가시거리를 킬로미터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25도씨 1ATM에서 이산화황, 여기서 이산화황이라는 것은 SO2를 뜻합니다. 농도가 4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다.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황의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4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황의 농도 ppm이라는 것은 ml per s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표준 상태로 고쳐요. 그러면 얘가 현재거든요. 그죠? 그럼 현재를 위로 보내. 표준을 아래쪽으로 보내고. 표준 상태는 0도씨니까 273 플러스 0도씨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273, 이 0도씨가 생략된 거예요. 분의 현재 온도는 지금 몇 도? 25도씨. 그래서 273 플러스 25도씨. 따라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per S 미터의 삼성 표준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그램을 미리그램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은 1mg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황산가스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64mg. 그때의 최적은 22.4ml를 보정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ml per S미터의 삼성 두 가지 단위만 남겨놔요. 그래서 ml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게 ppm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0.17 ppm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4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현재 상태의 농도를 표준 상태로 온도를 보정해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아황산가스 1몰을 기준으로 해서 ml per S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ml per S미터의 삼성은 ppm의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탄소가 85%고 수소가 13%, 황이 2%인 중류를
공기비 1.25로 연소시킬 때 섬연소 가스 중에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나와 있어요. 공기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섬연소 가스는 두 개가 있죠. GW가 있고 GOW가 있어요. 공기비가 있으니까 실제 가스량 GW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GW를 구하는 식은 M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W예요. H나 O나 N이나 W는 함량이죠, 함량.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공기비와 이론 공기량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는 1.25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이론 공기량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 계산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이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 했습니다. 그러면 탄소의 함량이 85%니까 0.85, 수소의 함량이 13%니까 0.14, 산소 없으니까 생략, S의 함량이 2%니까 0.02, 따라서 11.0902 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는 이론 공기량이 나왔어요. 이 값을 A0에 대입하고 1.25를 M에 대입하죠. 자, 그리고 H 함량이 13%, 그리고 O의 함량 없어요, 생략. N의 함량 없어요, 생략. W 함량 없어요, 생략. 따라서 GW를 계산하면 14.59075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그럼 아황산가스의 농도라는 것은 GW분의 아황산가스가 차지하는 양 곱하기 10의 육성이죠. ppm이니까. 여기서 아황산가스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S 플러스 O2는 SO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kg S가 연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량은 최적으로 22.4S미터의 삼성. 따라서 아황산가스량은 22.4S미터의 삼성 나누기 32kg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0.7S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0.7S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S의 함량은 2%니까 0.02. 따라서 ppm으로 계산했을 때는 10의 육성, 100만 분전이니까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따라서 959.51 ppm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대류근에서 발생되는 역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대류근이라는 것은 지표에서 11km 높이를 대류근이라고 그러죠. 그럼 역전의 종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표 역전이라는 게 있고 공중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지표 역전과 공중 역전을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표 역전과 공중 역전 중에서 4가지를 종류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성 역전입니다. 복사성 역전, 그리고 침강성 역전, 난류성 역전, 전선성 역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복사성 역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바람이 맑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적을 때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낮은 온도로 냉각이 됩니다.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낮은 온도로 냉각되면서 발생하는 역전인데 주로 언제 발생하느냐면 겨울철 맑은 아침에 주로 발생하죠. 자, 그리고 복사성 역전은 침강성 역전하고 다르게 단기간의 오염 물질의 축적으로 대기오염이 야기된다는 게 특징이죠. 반면에 침강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성온되어서 발생되는 역전으로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이 되고 장기간 오염 축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난류성 역전이라는 것은 난류가 발달할 때 혼합이 이루어지므로 기온 분포는 근조 단열 체감열에 가까워지고 이 혼합층 상단에 역전층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역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난류성 역전이니까 난류가 발달할 때 일어나는 거고, 전선성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전선과 차가운 전선이 있겠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상승하는 경우에 전선면 주위에서 전이층이 존재하게 되어서 발생되는 역전, 그리고 해풍 역전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해요. 해풍이 불기 시작하면 바다의 차가운 공기와 육지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전선면이 형성이 돼요. 항상 따뜻한 면과 차가운 면이 생기면 전선면이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전선면이 형성되어서 일어나는 역전을 해풍 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4가지만 서술을 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4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지표 역전과 공중 역전을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술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문제 조건에서 제시하는 단서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 속도의 정의를 기술하고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세 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연소 속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는 속도를 타죠. 뭐가 타죠? 가연성 물질. 뭐를 이용해서? 조연성 가스, 산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반응 속도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합니다. 가연물은 탈 수 있는 물질이에요. CHS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산소는 조연성 가스, 타는 것을 도와주는. 그래서 가연물과 산소와의 반응 속도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하고, 자, 다른 말로 분자 간의 충돌 속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면 연소용 공기 중에서 산소의 농도, 실제로 연소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연물과 산소의 반응 속도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소용 공기가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산소의 농도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반응계의 농도, 그리고 분무기의 확산, 산소와의 혼합, 이런 것들이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만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자 중에서 세 가지만 서술하시면 돼요. 그럼 많이 서술하면 점수를 더 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서술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술한 1번, 2번, 3번 딱 거기까지만 채점하고 아래쪽은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만 서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검출기의 명칭을 쓰시오. 1번 10.6 EV의 자외선 램프에서 발산하는 1200나노미터의 빛이 벤젠이나 톨루엔과 같은 대부분의 방향족 화합물을 충분히 이온화시킬 수 있고, 또한 H2S, 헥세인, 에탄올과 같이 이온화 에너지가 10.6 EV 이하인 화합물을 이온화시킴으로써 이들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2번 시료를 헬륨 펄스 방전에 의해서 이온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생성된 전자는 전극으로 모여서 전류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전자포용 모드와 헬륨 광이온화 모드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번과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출기를 이제 우리가 쓰라는 거죠. 1번은 광이온화 검출기고 2번은 펄스 방전 검출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먼저 광이온화 검출기라고 보시게 되면 뭐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해를 좀 하기 쉬울까요? 자, 여기서 광이라는 것은 빛을 뜻하잖아요. 여기서 자외선 램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따라서 자외선 램프가 광입니다. 아니면 요거 이용해도 돼요. 120나노미터의 빛이 광이니까. 그래서 광이온화 검출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기도 이온화시킴으로써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빛과 이온화가 핵심이 되면 빛이 광이니까 광이온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펄스 방전 검출기거든요. 그래서 시료를 헬륨 펄스 방전에 의해서 했어요. 그래서 펄스 방전 그리고 검출기. 따라서 펄스 방전 검출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출제됐던 문제를 똑같이 출제됐을 때 우리가 또 답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 내용은 최대한 같이 답하고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 대기 중에 알데하이드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중에서 DMPH 유도체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를 알맞게 채우시오. 카보닐 화합물과 DMPH가 반응하여 형성된 DMPH 유도체 1번 용매로 추출하여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자외선 검출기에 2번 나노미터 파장에서 분석한다. 자, 이건 이제 공정시험 기준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12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따라서 1번에서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아세토나이트릴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측정되는 파장은 36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세토나이트릴, 2번은 360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다운와시와 다운드래프트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다운와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VS고 풍속이 U라고 했을 때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배출되는 가스에 비해서 풍속이 빠르게 지나가서 굴뚝 아래로 연기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다운와시라고 해요. 반면에 다운드래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주위에 건물이 굴뚝보다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건물 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건물 뒤쪽에 가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다운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다운와시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풍속보다 작아요. 따라서 배출가스가 굴뚝 아래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다운와시. 그럼 방지책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하고 풍속 중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작아서 생기니까 풍속보다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크게 해야 돼. 몇 배? 2배. 따라서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풍속의 2배 이상 유지를 시켜줘야지 방지가 됩니다. 반면에 다운드래프트는 굴뚝의 높이가 낮아서 생기는 겁니다. 굴뚝의 높이가 주위 지형이나 건물보다 낮아서 건물 뒤쪽으로 연기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굴뚝의 높이를 주위 건물 높이의 몇 배 이상, 2.5배 이상 유지를 하면 다운드래프트 현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와시 현상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와 풍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다운드래프트라는 것은 굴뚝의 높이와 주위 건물 높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지책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연소 조절에 의한 질소 산화물의 억제 방법을 4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질소 산화물은 우리가 연소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공기량이 많이 들어갈 때 발생되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완전 연소 시에서 배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발생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공기와 온도거든요. 따라서 과잉 공기량을 적게 넣어서 연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낮게 해서 연소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지만은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죠.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단 연소. 2단 연소는 1단계 연소와 2단계 연소를 시켜서 최고의 연소 온도, 이제 그 가장 높이 올라가는 연소 온도의 시간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방법들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정집진장치의 입자 포집 원리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밀입자 확산. 밀입자라는 것은 입자가 작은 것을 뜻해요. 자, 밀입자 확산에 의해서 액젓과의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포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의 정섭. 정섭이라는 것은 습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습도를 증가시켜서 응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자를 해구하는 전기의 응결에 따라서 응집성을 촉진시킵니다. 응결에 따라서 응집성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액적의 입자가 충돌해서 부착하게끔 하고, 액막과 기포의 입자가 접촉해서 부착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확산, 정섭, 응결, 충돌, 접촉, 이 방법에 의해서 세정집진장치에서 입자를 포집해서 제거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가지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만 서술하시면 되고 5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5가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면 전기집진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장점에 보시면 압력 손실이 중력 다음으로 작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 작고 얼마죠? 10에서 20mH/초. 근식은 10, 섭식은 20이죠. 그리고 처리 효율이 가장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고온가스 처리 및 대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대신에 최초 시설비, 초기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정한 효율이 가장 높아지는 범위가 있죠. 전압의 범위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를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설치 면적이 장치가 크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 크게 소요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씩 적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3가지씩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18번에 보시게 되면 공기역학적 직경의 정의를 쓰시오. 보통 보면 스토크스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을 비교해서 쓰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토크스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 2가지를 같이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공기역학적 직경입니다. 본래 먼지와 침강 속도가 동일하며 밀도가 1g/cm인 구형입자의 직경.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기역학적 직경은 밀도가 1g/cm의 삼성의 구형입자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입니다. 지균풍에 영향을 주는 힘의 종류를 쓰고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지균풍이라는 것은 지상풍은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죠. 자, 우리가 지표 그리고 고공 1km. 그러면 이렇게 지표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지상풍이라고 해요. 고공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지균풍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표에서는 마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상풍은 마찰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지균풍은 마찰의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뭐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온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바람을 우리가 지균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지균풍에 영향을 주는 힘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2가지입니다.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에서 자, 설명을 보면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대기층이라는 것은 고공 같은 경우에서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죠. 마찰이 작용하려고 하면 지표에서 작용해야 되는데 고공으로 올라가면 마찰 작용이 없어요. 마찰층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자유대기층에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만으로 등압선과 평행하게 직선 운동을 하면서 형성되는 바람을 우리가 지균풍이다.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가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균풍에 대한 정의는 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연소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 1번, 화염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하는 연소 형태이다. 2번, 열분해 하여 발생한 전기와 함께 연소 초기에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이다. 3번,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자 자신 속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하는 형태이다. 자, 1번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을 한다는 게 1번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불꽃을 내면서 연소 초기에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3번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자 자신 속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발연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 연료의 대표적인 연소의 형태입니다. 1번은 정발연소. 그 다음 연소 초기에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를 분해연소. 불꽃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것을 표면연소라고 하죠. 고체 연료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에 의해서 연소하는 형태를 내부연소 또는 자기연소라고 하죠. 고체 연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발연소, 2번은 분해연소, 3번은 내부연소 또는 자기연소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해서 새로 구성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문제만이라도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kwe7002@한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